아침에 딱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화면이 온통 새빨간 선으로 도배된 경로. 그거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당장 차 돌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뉴욕 기준으로 사람들이 왁 막힌 도로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시간이 연간 무려 120시간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시간이요? 와, 그건 진짜 도로에다 며칠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독한 교통체증이라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1시간, 2시간씩 걸리던 출퇴근길이 단 7분으로 줄어드는 세상 말입니다. 아, 약간 그 SF 영화에 나오는 흔한 클리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조비 에비에이션, 이 조비의 최신 데이터와 비행 기록을 보면 그 현실이 이미 당장 우리 집 창밖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조비에서 공식 발표한 2026년 4월 27일자 사진 데이터랑 분석 자료를 진짜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롯한 맨해튼 마철로 사이로 매끄럽게 생긴 다중 로터 기체가 너무 평온하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합성이나 렌더링이 아니라 지금 뉴욕 하늘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라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이 에어택시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가 지갑을 열고 탈 수 있는 현실의 비즈니스로 성숙했는지 그 임계점을 파헤쳐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조비의 뉴욕 맨해튼 비행이 항공업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네, 난임한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기체가 날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디서 날았는가에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했다. 그렇죠. 조비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그 eVTOL인 N545JX 기체가 맨해튼 상공에서 지점 간 비행, 이른바 포인트 비행을 완수했거든요. 네네. 이 공역의 난이도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이 성과의 진짜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체가 JFK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맨해튼 다운타운 스카이포트 그리고 미드타운 서부 30번가 동부 34번가에 있는 그 기존 헬기장들의 차례로 착륙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동선이 아주 복잡하죠. 사실 뉴욕 하늘이라고 하면 고층 빌딩이 빽빽한 것도 문제지만 조금만 반경을 넓혀도 JFK, 라과디아, 뉴워크 이 거대한 국제공항 3개가 막 겹쳐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그 FAA가 관제하는 구역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곳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상업 비행이 제일 촘촘하게 밀집된 곳이죠. 그동안 수많은 에어택시 스타트업들이 어디서 테스트 비행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뭐 사람 없는 사막이나 탁 트인 바다 위 이런 데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죠. 하지만 조비는 기존의 거대한 상업용 여객기들이랑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그 복잡한 3차원 퍼즐 한가운데로 자신들의 기체를 밀어넣은 겁니다. 와, 진짜 정면 돌파네요. 네, 여기서 그들이 전 세계에 증명한 건 단순히 우리 하드웨어가 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기존 항공교통망 시스템이랑 그 관제 프로토콜 안에 완벽하고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다. 이 운용 성숙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로 비유하자면 텅 빈 주행 시험장에서 정해진 코스 돈 게 아니라 아, 네네. 완전 금요일 퇴근 시간에 그 꽉 막힌 타임스퀘어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주변 차들 흐름 전혀 방해 안 하고 완벽하게 실전 주행을 마친 거랑 똑같은 셈이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늘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빌딩풍이나 기존 항공기들과의 교신 문제, 또 레이더 간섭, 이런 걸 싹 다 극복했다는 뜻이니까요.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현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전 검증을 끝냈다는 진짜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그렇네요. 하드웨어가 최악의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건 뭐 확실히 증명됐네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 넘어 산이죠. 당장 그 뉴욕 시민들만 해도 기존 헬리콥터 굉음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런 거대한 기체가 머리 위로 막 수십 대씩 날아다닌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소음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비가 100% 전기로 구동되고 탄소 배출이 제로라고는 하지만 사진 보니까 거대한 로터가 엄청 여러 개 달려있던데 솔직히 드론 날려본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소리 있죠.
네, 그 다수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고주파 소음, 윙윙거리는 신경적인 소리가 어쩔 땐 헬기보다 훨씬 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조비는 이 소음 문제를 대체 어떻게 극복한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쓴다고 혹은 로터가 많다고 기체가 조용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심 모빌리티에서 소음은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로터의 속도와 날개 끝단의 속도, 즉 팁 스피드를 제어하는 물리학이 있습니다. 팁 스피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전통적인 헬리콥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기체를 띄우려고 하나의 거대한 메인 로터가 공기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잖아요. 네,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엄청 시끄럽죠. 맞아요. 그때 공기가 찢어지면서 헬기 특유의 엄청난 파차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조비는 기체의 하중을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로터로 분산시킵니다. 아, 그러면 약간 하나의 큰 선풍기를 막 강풍으로 틀어서 억지로 돌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선풍기 여러 개를 미풍으로 부드럽게 틀어놓는 원리.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 진짜 비유를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날개가 공기를 때리는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로터가 훨씬 천천히 돌아가도 기체를 띄울 수 있는 충분한 양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 천천히 도는데도 뜰 수 있다. 네. 그 결과 조비 기체의 음량 시그니처,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이 기존 헬기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드론 같은 그런 신경질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드론의 고주파 톤이 아니라 뉴욕 같은 대도시에 이미 깔려있는 일상적인 소음들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소리, 타이어 마찰음, 건물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요. 아, 일상적인 백색 소음 대역이요? 맞아요. 이 백색 소음 대역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시끄러운 굉음을 내는 게 아니라 기체의 소음을 도시의 배경음 속에 싹 숨겨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소음을 아예 없앴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임계점 아래에 일상 소음으로 위장시켰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수의 로터 시스템은 소음 문제 해결에만 쓰이는 건가요? 사실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기체인데 모터나 프로펠러가 하나라도 고장나면 바로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대중교통으로 쓰이려면 일단 안전해야 할 텐데요. 그 지점이 바로 다수의 로터를 채택한 또 다른 결정적 이유입니다. 바로 이중, 삼중의 안전성, 리던던시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리던던시요? 네, 기체의 로터나 독립된 배터리 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딱 생겨도 나머지 모터들이 즉각적으로 그 하중을 대체해서 비행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가 버텨준다. 그렇죠. 치명적인 단일 고장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오, 그거 진짜 안심이 되네요. 이런 철저한 안전 설계 덕분에 조비가 그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미 연방 항공청 FAA 인증을 아주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TIA 규격 기체 비행까지 마쳤거든요. 아, 저도 자료에서 TIA라는 단어를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테스트 비행을 허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 성과죠. TIA, 그러니까 형식 검사 인가를 받았다는 건요. FAA가 조비의 설계 데이터랑 자체 테스트 결과를 진짜 샅샅이 다 뜯어보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기체는 우리 소속의 연방 테스트 파일럿을 직접 태워서 평가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와, 정부 파일럿이 직접 탈 정도로요? 네, 규제 당국이 조비의 안전 이중화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안전성 증명에다가 그 골치 아픈 소음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했다니. 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진짜 깔 곳이 없네요. 네, 하드웨어는 뭐 증명이 끝났죠.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전기버스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제조사가 덜컥 대중교통 사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문제죠. 버스를 세울 정류장도 있어야 되고 충전소도 지어야 하고 예약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 아니, 비행기 만들던 조비가 당장 내년에 승격을 태우겠다면서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 비용, 즉
초기 자본 지출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가요? 이 초기 자본 지출, 즉 카펙스 문제가 원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제일 많이 잡거든요. 제 말이요. 맨해튼 한복판에 새로운 헬기장 하나 지으려고 부동산 매입하고 인허가 받는 거.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수십 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프라가 다 깔리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건 모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서 조비가 내린 결론이 아주 대담했습니다. 대담하다고요? 네, 직접 짓지 않는다 였어요. 안 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신에 2025년에 이미 인프라를 꽉 쥐고 독점하고 있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아, 저 소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블레이드라면 원래 그 맨해튼에서 부유층이나 기업 임원들 상대로 기존 헬기 셔틀 서비스하던 그 플랫폼에서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블레이드입니다. 조비한테 이 인수는요, 그야말로 시간을 돈으로 산 엄청나게 극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조비는 이 합병을 통해서 9만 명 이상의 프리미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단숨에 얻었고요. 거기에 맨해튼 중심부의 스카이포트, 주요 공항을 잇는 핵심 인프라, 라운지 시설까지 하루아침에 다 손에 넣은 겁니다. 와, 딴 회사들이 기체 다 만들어 놓고 어디서 이착륙할지 몰라서 도시 외곽만 빙빙 헤맬 때 그렇죠. 조비는 이미 도심에 쫙 깔려있는 네트워크 위에다가 자신들의 조용하고 저렴한 전기기차만 딱 얹으면 되는 구조를 완성해버린 거네요. 경쟁자들한테 진짜 거대한 진입장벽을 세워버렸군요. 네, 진짜 영리한 전략이죠. 그 구역지정법, 그러니까 조닝로스 때문에 헬기장 하나 새로 허가받기도 힘든 뉴욕에서 제조사가 비행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아예 변신을 해버린 겁니다. 승객 태우고 내릴 정류장인 버티포트를 다 선점한 완성형 플랫폼이 된 거네요. 네, 게다가 파트너십 목록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파트너십이요? 누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버하고 델타항공까지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우버랑 델타항공이요? 완전히 지상이랑 하늘의 대장들 아닌가요? 맞아요. 이 파트너십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보면 조비가 그리는 비즈니스의 밑그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들이 구상하는 건 끊김없는 엔드-투-엔드 여정을 아예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끊김없는 여정이요? 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승객이 집에서 우버 앱을 켭니다. 우버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조비의 스카이포트로 쾌적하게 이동하죠. 네네. 거기서 대기 중인 조비 에어택시로 갈아타고 그 맨해튼의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발 아래로 여유롭게 내려다보면서 단 7분 만에 JFK 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와우, 7분 만에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델타항공 국제선 비행기로 직행하는 거죠. 환승할 때 생기는 마찰이나 버려지는 시간을 완전히 지워버린 지상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모빌리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호스, 소스, 내용만 봐도 이 비즈니스 마스터 플랜이 진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기체 완성됐고 인프라 통째로 샀고 연계 교통편까지 우버랑 델타항공 파트너십으로 다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림이 완벽하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하늘에서 수익을 내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 그리고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허들이죠, 원래는. 제가 뉴욕 행정처리 속도를 좀 아는데요. 도로 하나 재포장하는데도 진짜 몇 년씩 걸리는 도시거든요. 엄청 느리죠. 계획상으로는 기존 헬기장들을 조비 기체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전동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솔직히 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을 뉴욕시가 2026 상용화 일정에 딱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주가 방어용 아니면 뭐 PR용 장밋빛 전망 아닐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혁신할 때마다 인프라 공사 속도나 그 관료주의가 항상 발목을 잡아왔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뉴욕시 단독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 단독이 아니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조비의 뉴욕 비행 자체가 백악관이 직접 지원하는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즉 EIPP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시 혼자서 인허가 내주고 말고 할 동네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뿌리표가 딱 붙어있는 사업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 그리고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그 NYC EDC가 기존 헬기장 전동화 프로젝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팔골고 뛰어든 것도 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랑 정책적인 밀어주기가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 돈줄이 연방정부에 있었네요. 네, 게다가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해 아닙니까? 아, 하긴 올해 행사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조비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비행을 시작으로 이번 뉴욕 맨해튼 비행까지 쭉 이어지는 2026 Electric Sky 투어를 기획한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수입니다. 전략적이다. 어떤 면에서요? 이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를 그냥 일개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차세대 혁신을 상징하는 국가적 어젠다로 딱 포지셔닝을 해버린 거죠. 와, 그렇게 해서 대중의 수용성도 확 끌어올리고요. 규제 당국이 혁신을 억누르는 예전의 감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기본 설계도를 같이 뜯어 고쳐주는 파트너로 돌변한 진짜 보기 드문 사례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청취자님께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조비가 뉴욕 하늘을 날았다. 이 기사 한 줄 이면에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 명확해지네요. 네, 어마어마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과시하는 시연이 절대 아니었네요. 다중모터 저속 회전 기술로 일상 소음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도시거 주민들을 반발 선제적으로 다 잠재워 버렸고요. 그렇죠. 또 블레이드 인수로 천문학적인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랑 시간, 단숨에 다 건너뛰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연방정부랑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내서 제도적인 빗장까지 아주 활짝 열어젖힌 그야말로 거침없는 행보였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니까 대중들이 아직도 이거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이러는 사이에 현실 비즈니스는 이미 완벽한 생태계를 다 짜버린 거네요. 맞아요. 사실 그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매끄럽게 쫙 진행됐다는 점이 이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진짜 놀랍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대단한가요? 엄청나죠. 모빌리티 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인프라 자본, 연계 플랫폼, 그리고 규제 완화까지 이 조건들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진짜 흔치가 않거든요. 청취자님,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벌어지는 그 120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끔찍한 시간이었죠. 조비의 에어택시가 지옥 같은 2시간의 통근거리를 단 7분의 쾌적한 비행으로 압축해준다면 이건 단순히 남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룬 소스 내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뉴욕 외곽에서 맨해튼 중심구까지 단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거주할 집을 얻는 그 물리적, 지리적 기준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부동산 지형도가 안산이 바뀌겠는데요? 그렇죠. 살인적인 임대료 감당하면서 굳이 그 복잡하고 비싼 도심 한복판에 살아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확실히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항상 도시의 형태나 부동산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거든요. 과거에 철도나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팩팩했던 도심 인구가 외곽 교외 지역으로 확 분산됐던 것처럼요. 하긴 예전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죠. 네, 이제 3차원 공역을 활용하는 에어택시가 일상화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도시의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변화가 시작된 거죠. 2차원의 꽉 막힌 도로망에 갇혀있던 현대인들의 이동 반경이 하늘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무한히 확장되는 시대가 진짜 열린 셈이네요.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있는 낡고 답답한 통근지도 이제 과감하게 찢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